네, 총격당한 테러 안전국가. 유럽에서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독일만은 안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도 테러가 났죠. 이 소식과 함께 미국 대선전 이야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어떻습니까? 주말 아침에, 어제 아침이죠. 한국에 알려줬는데 독일 테러 소식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아침이었고, 이제 유럽 시간, 독일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18살 이란계 독일 청소년이죠. 알리 조울볼리라는 그 사람이 이제 미넨의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이 사망을 하고 2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네. 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는데, 네. 학교에서 이제 왕따를 당했던 그런 좀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범인이 여러 명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결국 혼자 범행을 했다는 거죠. 네, 혼자 범행이고 처음에는 또 어떤 이제 이슬람 과격단체 같은 테러 조직과 연계가 된 게 아니느냐 이런 이제 예측도 나왔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명의 좀 일탈 행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로운 전말이. 늑대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특이한 게 말이죠. 테러범이 피해자들을 SNS로 적극적으로 유인을 해서 모은 다음에 테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은 아니고 가짜 SNS 계정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네. 거기에 좀 젊고 이제 매력적인 여자 사진이 올려져 있는 가짜 계정으로 이 쇼핑몰에 맥도날드 근처에 오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것을 자기가 사줄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메시지를 띄웠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왔고 이제 희생이 됐습니다. 아, 예. 맛있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그것도 어여쁜 새로운 친구와 함께 먹기 위해서 갔다가 변을 당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경찰에서는 혹시 이 학생이 이제 자신을 왕따시키고 따돌림 시키는데 이제 좀 앞장섰던 그런 비슷한 또래 학생들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수사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성준 위원님, 터키에서 말입니다. 구테타가 났잖아요. 그 구테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대통령들이 자기의 지지자를 SNS로 불러 모았다 이런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테러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불러 모았다? 이거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요즘에 이제 매체가 많아졌죠. 옛날에 네. 이제 쿠데타의 가장 전형인 게 뭐냐면 방송국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방송국도 워낙 많아졌고 방송국을 몇 개 점령한다 그래도 이제 이 SNS라든지 많은 정보가 나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테러를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옛날에 테러를 보면 특수한 조직이 특수한 정치인이라든지 군인을 상대로 테러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단계에 와서는 특수한 조직이 대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문제는 하는 주체도 불특정 다수로 변하고 아, 있다는 거야. 네. 불특정 다수가 불특정 다수를 지금 테러하는 형태로 변하면서 이런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데 백 변호사님께 여쭐게요. 한국에서도 SNS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라 이런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테러가 안전지대가 없다면 우리도 좀 우려해야 될 만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총기가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해외처럼 이렇게 다중을 향한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테러 청정구역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는 트럭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다중을 살상한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걸 할 때 좀 어디서 누군가 이 대상이 좀 정확하게 특정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드네요. 이세영 기자, 최근의 테러를 보면 이 휴일 아니면 공휴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긴장을 풀고 이렇게 일상을 즐기는 때 그때 일어났단 말이죠. 네. 최근 일지를 좀 보면서 설명해 네,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의 테러 양상들을 보면 특징이 주로 휴일이나 공휴일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주로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아니면은 어떤 라마단의 명절의 마지막 기간이라든지 네. 프랑스의 어떤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많이 발생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죠. 7월 14일 니스 트럭 테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의 어떤 기념일이었었던 거고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또 최근에 테러가 났었죠. 그때도 라마단의 마지막 기간 가장 이제 성스러운 밤이다 이런 시기에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의심하는 게 실제로 이제 IS 같은 이제 이슬람 극단 단체가 연계가 된 테러도 있지만 또 상당수 이 테러들은 이제 자국에 사는 어떤 평범하지만 이제 일자리를 못 갖는다든지 사회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돌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테러였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니까 당국에서 좀 경각심을 높여서 이 안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 지금 이제 또 한창 대선이 뜨겁게 진행 중인 미국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전당대회가 공화당에서 열렸고 다음 주에는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판 승부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이 흥행의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진실 공방을 놓고 지금 또 뜨거운데 하나하나씩 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트럼프 쟁점 1위, 한미 FTA가 일자리를 말살하고 있다. 재협상해야 된다 하는데 관련한 싱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other one of her husband's colossal mistakes and disasters. She supported the job-killing trade deal with South Korea. 네, 김정환 기자가 소개해준 대로 트럼프가 자신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아메리카니즘이라는 걸 선언했죠.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측면과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쟁점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단일 국가와 또는 공동으로 맺었던 자유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보호무역으로 가겠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 그런 자유무역 협정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맞느냐? 그것이 않다는 전문가들의 반박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FTA 체결 이후에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창출한 고용 인원이 23년 기준으로 4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미 FTA로 인해서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가 커지긴 했지만 오히려 미국 내 고용은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전문가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유무역 협정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사주고 투자도 하니까요. 그렇죠? 이세영 기자. 실제로 그런 지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의 고용이 늘었다. 네, 그렇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4만 명이 넘게 늘었다는 자료가 미국 측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이제 그 공장이나 어떤 연구센터를 짓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데 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앨러베마 그리고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 조지아주에 굉장히 대형 그 연구개발 시설과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환영을 하고 또 길 이름까지 우리나라 기업 이름으로 바꿔줄 정도로 호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트럼프가 실제로 저렇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일부지만 많은 미국의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바로 트럼프의 주장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한미 FTA 할 때 FTA 반대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정책이 있을 때 보면은 그 정책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안 냅니다. 네. 근데 소수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뭉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저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보면 이게 바뀌었는데 공화당이 FTA를 추진해 나가고 찬성해 나가고 민주당, 물론 대통령 아니면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해왔거든요. 예. 근데 그 표를 노려서 민주당이 지지하고 있는 그 전통적인 그 노동조합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선작의 전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전략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다음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죠. 네. 트럼프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게 트럼프가 여성 권익 옹호론자다는 얘기를 누가 했냐면 지난주 전당대회에서 트럼프의 비밀 병기로 불리는 큰딸 이방카가 했습니다. 한번 아버지 찬사 들어보시겠습니다. At my father's company, there are more female than male executives. Women are paid equally for the work that we do, and when a woman becomes a mother, she is supported, not shut out. 네.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 왔다. 아버지는 이렇게 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첫째 부인의 딸입니다. 이방카가. 그 첫째 부인은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re's not a lot of disagreement because ultimately Ivana does exactly as I tell her to do. Male chauvinist. 저게 오프라 윈프리 유명한 토크쇼에서 두 부부가 이혼 2년 전에 나와서 벌써 금이 가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황 의원님, 과거에도 이런 논란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아유, 무척 많았죠. 이제 트럼프가 지난 8월에는 이제 어떤 여자 앵커를 놓고 갔다가 이제 자기를 좀 비판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네. 눈에만 피가 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피가 났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 생리기간이라는 걸 이제 빗대서 한 적도 있고요. 네. 같은 대선 후보였던 또 여성 후보에 대해다가는 그 뭐
얼굴이 못생겼는 이런 소리라고 굉장히 비하를 발언했죠. 근데 이것도 좀 계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또 여성에게 눌렸다고 생각하는 실제와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또 남성들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겨냥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론조사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경향성은 분명히 보여주는데 지금 비등하지 않습니까? 힐러리 클린턴하고 그런데 20대에서 40대 여성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거를 좀 극복해야 되니까 이제 와서는 이제 좀 말 바꾸기를 시도하면서 본인이 나선 것보다 딸을 내세워서 아마 저런 또 하나의 이제 쇼맨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버릇이 나빴던 것 같아요.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세영 기자. 후보 수락 연설하기 전날 말이죠. 20년 전에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어떤 한 여성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주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이제 후보 수락 연설 하루 전 가장 중요한 날이죠. 어떻게 보면 그날 질 하스라는 여성이 90년대 24년 전에 있었던 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당시에 이제 어떤 행사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트럼프를 만났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수차례 그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통령 후보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과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여성이 왜 20년 만에 커밍아웃을 했냐면요. 트럼프 측이 그 여성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화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는데 나를 지금 거짓말장이라고 하다니. 그리고 커밍아웃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측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폭로전을 편 사람이 여성들뿐만이 아니고요. 심지어 트럼프의 자서전을 썼던 작가마저 네, 그렇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사실 원래 트럼프가 그냥 괴짜 사업가에 불과했었다가 저 자서전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 하나로 굉장히 이제 유명이 됐는데 저 자서전에 이제 대필해준 작가가 이제 토니 스워츠라는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돼지 입술에 립스틱 발라준 꼴이 됐다. 그리고 자서전을 쓸 때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서 3분, 4분 이상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뭔가 내용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사적인 대화 내용이나 무슨 사업하는 과정에서 하는 내용들을 내가 다 도청을 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트럼프가 다 흔쾌히 수락을 한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무조건 도청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거기서 뭐 사업상 얘기만 해서 모르는데 개적 좀 내밀한 내용들의 대화도 녹음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여 거기에 뭔가 핵폭탄급이 있다면 또 추가로 폭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 대필 작가가 추가로 뭘 또 터뜨리지 않을까?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에 또 쟁점이 하나 되겠는데요. 황 의원님, 이 세 가지 쟁점 말고도요. 제일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것이 신고립주의 아니겠습니까? 유럽에서 나토 국가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즉각 미국이 도우러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신고립주의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나토 관련 발언이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뉴욕타임즈와 인터뷰 속에서 나와갖고 지금 유럽이 떠들썩한데요. 이것도 일단은 선거를 겨냥한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말만 들으면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이 한반도 일본 이쪽과는 달리 나토에다가 총 쓰는 비용이 약 1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내는 돈이 7,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3%를 내고 있고 나머지가 나토 27개국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01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나토 정상회담을 해갖고 나토 정상회담에서 각국의 GDP 2% 정도를 국방비에 쓰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국내에서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그 회담이 끝나자마자 돌아가서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전부 이 말을 잘못한 거다. 오히려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좀 속된 말로 해서 화가 나고 좀 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에스토니아 이제 사건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을 때 나토 국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토 제5조, 그 자동 개입 조항인데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면은 자동 개입을 할 거냐?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는 단 한 나라도 그를 지지하는 것이 50%를 넘은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한반도인데요. 사실 우리는 분담금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트럼프도
혹자고 얘기하면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주한미군을 빼서 미국으로 가서 있는 것보다도 우리 쪽에 있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 이 문제는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행동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진짜 예의주시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황일도 의원님. 예, 다만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드 미사일 유격 체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내적으로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드는 아시다시피 미군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한 다음에 그걸 한반도에 전개를 해서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이 예정되어 있죠. 근데 이걸 트럼프식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한반도를 지키는데 미국이 자기 돈을 써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사드 문제를 가지고 매우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밀어붙인 측면은 혹여나 트럼프가 오는 대선에 11월 대선에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러면 사드 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이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을 갖고 있다는 게 미국 측 당국자들의 트럼프가 속내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드 문제를 마무리 짓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국방부에 있는 거군요. 어쨌든 트럼프가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도 영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